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 IT 지망꾼 지피드 고성입니다. 자, 오늘 토크 IT하고 NCS와 함께 저희가 요즘 이제 굉장히 뜨거운 관심사죠. 휴머노이드 로봇. 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현황과 핵심 기술인 그 액추에이터 모터의 설계와 해석 이런 주제로 오늘 NCS의 박돈진 프로님 오늘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네. 자, 박 프로님 먼저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모터도 알고 있어. 뭔지. 나도 모터 뭔지 아는데. 액추에이터 모터? 이것도 뭐야? 액추에이터 모터라는 게 뭐예요? 저 쉽게 설명해줘요. 예. 이 액추에이터는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부품들이 조립돼서 하나의 이제 휴머노이드가 되는 건데. 네. 그 팔과 팔 사이에 관절 있죠. 그렇죠. 관절 중요하죠. 관절에 하우징이 있는데 네? 그 하우징 내부에 모터도 있고 모터 제어하려고 하는 PCB도 있고 감속기도 있고 네. 이걸 하나의 부품으로 만든 게 이제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인간 관절도 보면 네. 연골도 있고 신경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거네. 맞습니다. 그게 액추에이터 모터네. 네.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도 관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관절이 몇 개 있나? 팔다리 이렇게 뭐 한 5개 정도 있는 건가요? 몇 개가 있는 거죠? 사실 손가락만 해도 엄청 많아요. 손가락! 네. 손가락도 관절이네, 네, 진짜. 손가락이 요거 돼야 되죠? 네? 요거? 이렇게도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엄지는 요것도 돼야 돼요. 야. 네, 요것도 돼야 되고, 요것도 돼야 되고.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모터가 들어갑니다. 네. 사실 손이 가장 핵심 부품이고, 제일 어렵겠네. 가장 어렵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인간 몸에는 관절이 한 몇십 개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200개 정도 있는 걸로. 네. 자,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한 몇 개나 돼요? 휴머노이드는 한 60, 70개? 60개? 네, 될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인간도 관절이 제대로 안 되면 뭐 우리 고관절 시술 받고 하면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맞아요. 노인들은 그런 것처럼 관절이 제대로 다 동작 안 하면 인간이 못 움직이듯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액추에이터 모터가 제대로 잘 동작 안 하면 큰일이겠네요. 맞습니다. 핵심 부품이죠, 액추에이터가. 그래서 오늘 액추에이터 모터의 설계와 해석을 얘기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네. 자, 하나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인데 무식한 질문일 수 있고, 본인은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그동안 제조업체에 산업 로봇 있었죠. 네. 또 협동 로봇 있었죠. 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진짜로 차세대로 계속해서 더 발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반짝 마케팅 버블처럼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계속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네.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미 성장 중이고요. 네,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세다? 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에 주식 투자해라? 그렇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알았어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네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액추에이터 모터에 대한 설계와 해석. 액추에이터는 감속기와 PCB도 있지만 저희는 오늘은 모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지금 협동 로봇, 말씀하신 협동 로봇을 치킨 튀기는 로봇을 가져왔는데요. 저게 한 3,500만 원 정도 해요. 싸다. 네. 생각보다. 인건비 생각하면 할만하죠. 네. 그런데 요거만 하는 게 아니죠. 저 부엌 디자인도 다 싹 바꿔야 되지. 로봇을 위해서? 네. 소프트웨어도 설치해야 되지. 안전교육도 받아야 되지. 그럼 한 3억에서 6억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로봇 비용의 한 10배, 20배가 들어가는 거네. 예. 그리고 저거 개발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치킨집은 워낙 많으니까 사실 요거까지는 할만해요. 네네. 근데 이제 다른 것들까지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사실 휴머노이드가 뭐냐 하면 2000년대는 저렇게 뛰는 것만 보여줘도 타임지 표지가 될 수 있었고요. 그렇죠. 전 세계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걷고요. 와. 저 두 번째는 테슬라의 이제 옵티머스인데 여기 보십시오. 넘어지려고 하면 안 넘어지죠. 제 생각에 사람이었으면 반은 넘어졌거나 삐끗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것도 로봇이구나. 이제 이런 게 로봇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이런 실사형 로봇들이 이 목을 주로 이렇게 노출합니다.
사실 우리 집안에는 로봇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봇 청소기도 있고요, 식기세척기도 있고, 음식물 처리기도 있고. 그렇죠. 사실 휴머노이드가 있으면 이거 다 필요 없거든요. 로봇 청소기, 그냥 로봇가 이렇게 청소기 10만 원짜리 이렇게 청소하면 되거든요. 조금 과장하면 빗자루로 쓸면 됩니다. 로봇가 네네. 직접. 네. 식기세척기 로봇가 휴머노이드가 설거지하면 되고요. 뭐 음식물 처리는 밖에 나가서 버리고 오면 되죠. 휴머노이드가. 네, 다림이 요즘 LG 최근에 출시한 굉장히 비싼 스타일러 다림인데 이런 것도 직접 다리면 되니까요. 또 추가로 더 자동화하고 싶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자동화를 못 하고 있죠. 하지만 휴머노이드 하나가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지금 가정보다는 지금 공장, 네. 공장을 많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현재. 네. 왜 그럴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일반인들은 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아기도 있고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고객이 이제 일반인이 될 거고요. 네. 처음에는 물류센터,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조립 공장이 이제 가장 먼저 도입이 될 겁니다. 네. 2000년대 이제 혼다 아까 그 쫑쫑쫑 뛰던 그 로봇이 이제 2000년에 좀에 개발이 됐고요. 요게 이제 두 발로 뛰게 하는데 14년 걸렸습니다. 네. 그러다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가 17년에 백덤블링을 수개월 동안 프로그래밍해서 백덤블링을 성공을 했죠. 아, 저걸 네, 수개월 동안 한 거구나. 네. 뛰는 거에서 백덤블링 하는데 수개월 걸렸습니다. 네. 그러다가 2020년 무렵에 이제 AI를 활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2년에 일반인에게 AI라는 게 챗GPT를 통해서 공개가 되죠. 그리고 23년 불과 1년도 안 돼서 중국의 유니텔이라는 기업이 하루 이틀 만에 백덤블링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두뇌가 좋아졌으니까. 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가장 큰 이유는 AI이지만 역설적이게도 AI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20년만 해도 한 312조 정도의 속도를 가진 이 GPU가 지금은 45배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걸린 게 이제는 한두 시간이면 백덤블링 하고요. 네. 한두 시간이면 카레 만들 줄 알고. 네. 그래서 AI는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보다 뭐 한 달이 늦춰졌다? 그러면 3일이면 따라잡습니다. 네. 물론 AI 인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언제 상용화될까 좀 쇼츠로 굉장히 자극적인 쇼츠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네. 도대체 그래서 상용화는 언제 되는데?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미 굉장히 많이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자동차 공장 그리고 물류센터 이런 곳에 주로 휴머노이드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전에 투입되는 것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인가요? 미국인가요? 중국? 네,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중국? 네. 이 페이지 보시다시피 작년에만 16,000대가 추가로 투입이 됐고요. 네. 이 중에 거의 85%가 중국 휴머노이드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한 10만 대 정도가 실제로 배치가 돼서 일을 하고 있을 걸로. 그러니까 중국은 저렇게 이미 실증 사업을 많이 한 거네요. 지금 네.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럼 저기서의 노하우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유니트리처럼 그런 회사를 많이 또 만들겠네요. 네. 경쟁이 되겠네 또. 여기서 이제 얻은 데이터,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노하우가 사실 제일 무섭죠. 네.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인데요. 네.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해답을 안 말할게요. 영상의 공통점? 네. 또 있나요, 영상이? 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맞죠? 나 지금 봤어. 공중에서는 수박을 중국 로봇들이 저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다 AI로 학습시켜서 네네. 네. 요 네 가지의 그 영상의 공통점은요. 네. 첫 번째는 영상이 너무 짧습니다. 이거는 계속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의구심을 들게 하고요. 네.
그리고 배경음악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좀 시끄럽더라고 배경음악들이. 네. 그래서 모터의 소음, 또 이 안에 있는 감속기의 소음, 그리고 뭐 팬이 있으면 팬 소음, 뭐 이런 것들을 숨기려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으로 따지면 맨몸 운동을 하고 있죠. 맨몸 운동. 네. 네, 뭔가 우리는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게 무거운 짐 옮겨라, 그렇죠. 이거 도와줘, 이걸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네, 맨몸으로 운동만 하고 있죠. 저부하 동작입니다. 네, 그렇네. 저부하 동작이네. 네. 그래서 핵심 병목은 이제 모터의 발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중국이 좀 50분 내내 뛰는 휴머노이드가 있는데 이거 지금 뛰는 저 빨간색 로봇이 요거요. 네네. 요게 이번에 1등한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하프 마라톤을 50분에 주파한 거네. 네. 네. 요렇게 생겼는데요. 확대를 해보면. 네네. 아너라는 회사의 샨덴이라는 이제 휴머노이드인데 네. 보시면 요 액추에이터가 굉장히 크게 두 개가 양쪽에 있어요. 네. 그리고 노출돼 있죠, 외부로. 네네. 이게 달리면 바람이 세게 부니까 열이 식혀지는 거거든요. 아이씨. 그리고 팔 굉장히 얇죠. 네네. 손도 없죠. 머리도 엄청 작죠. 네. 진짜 달리기 위한 휴머노이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죠. 근데 네. 마라톤 대회니까 이제 특화돼서 나온 거죠. 이렇게 또 반박하시는 분도 있어요. 피규어 AI에서 200시간 연속 운전하지 않았냐? 네네. 피규어 AI도 굉장히 대단한 회사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자 저 미국 회사입니까? 피규어 AI? 네.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건 저 휴머노이드가 카메라로 인식하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네? 이 AI의 그 기술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고요. 네네. 사실 여기 있는 짐들은 굉장히 가벼운 것들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부하 동작이고 요 한 대가 한 게 아니고 이제 세 대가 번갈아 가면서 200시간을 채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무거운 것도 나르고 가정에서 이제 가전도 나르고 또 공장에서 이제 무거운 과일도 옮기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가의 70% 뭐가 원가 70%예요? 휴머노이드가 뭐 이게 업체마다 또 산정하는 게 전문가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한 55에서 70%의 그 원가의 55에서 70%를 액추에이터로 보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모터가 원가 구성비에서 55%, 70% 차지하는 거예요? 네. 와.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도 결국 제조업이기 때문에 원가 싸움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전기전자 부분이 더 크다는 거네? 원가에서? 네. 네? 기계 쪽보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원가 절감해야 돼 하면은 아무래도 비중이 가장 많은 부품을 원가 절감을 먼저 하겠죠. 네. 그래야 더 많이 팔리고 또 AS도 쉽고 교체 원가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원가도 원가지만 아까 그 어떤 휴머노이드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그런 거를 좌지우지하는 게 액추에이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네. 성능의 가장 핵심 부품이죠. 이 휴머노이드 생산량 전망을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골드만삭스, 한국기계연구원 이런 데 보면 200만에서 1000만 대 2035년까지요. 늘 거라고 보고 있고 모건 스탠리는 2,500만 대까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모건 스탠리 의견에 더 가깝습니다. 이 기술이라는 건 항상 우리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역사적으로.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로 보고 또 휴머노이드가 휴머노이드를 조립을 할 것이기 때문에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그 국내외 이제 기존의 공장 라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휴머노이드가 공장 라인에 배치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그죠? 그 공장 라인은 어떻게 보면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 공장 라인이 만약에 완전 자동화되면 인간이 필요 없었겠죠. 네. 인간들이 뭔가 중간중간 일을 하니까 인간 투입된 건데 그러면 그 인간하고 유사한 휴머노이드가 들어가서 그걸 잘할 수 있다고 해서 휴머노이드가 만든 걸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산업 로봇이나 협동 로봇도 있는데 휴머노이드가 나온 이유는 인간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맞아요. 이 모든 공정이 인간 중심으로 시스템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드릴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드라이버도 쓸 수 있어야 되고 계단도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좁은 데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게 있으면 그런 데도 가고 이게 다 인간에 맞춰져 있다 보니 최대한 인간 형태에 가깝게 만들어서 아까 치킨칩처럼 어느 특화된 기계를 만들어서는 수리타산이 안 맞는 그런 공정들을 대체하려는 게 가장 큽니다. 네네. 네.
공장 하나에 이제 휴머노이드 한 5,000대 일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네. 전기비만 한 470억 정도 듭니다. 와, 5천 되면? 네. 이야. 그러면 액추에이터 효율을 한 5% 정도만 개선을 해도요. 전기비만 35억 정도 아낄 수 있고, 이 효율이 올라갔다는 건 손실이 적다는 의미이고, 손실이 네. 적다는 건 발열이 적다는 거기 때문에 냉방비를 아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냉방비도 한 10억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한 45억 절감되는 거네? 그렇죠. 네. 그 모터 효율만 5%만 개선하더라도?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 휴머노이드 5천 대잖아요. 네. 저기 원래 인간 근로자가 5천 명이 근무했다고 치면, 네. 5천 명이면 뭐 월급에다가 판관비 뭐 이거 뭐 다 따지면 퇴직금 다 따지면 1억 잡으면 네. 5천 되면 5천 명이면 5천억이잖아요. 그러네요. 5천억에 비하면 470억 아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네. 어떻게 보면 5천억에 비하면 적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 해봤는데, 네.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이네요. 네. 그리고, 이 공장은 24시간 운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가동을 24시간 할 수 있다는 점, 네. 365일 돌릴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휴머노이드도 사람처럼 아플 수 있잖아요. 고장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체해서 바로 투입될 수 있다는 거. 네네. 그러면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제가 65%로 잡은 이유는 모터 효율 자체는 막 90%, 95%막 이런데 네. 거기에 감속기가 들어갈 수 있고요. 감속기 효율이 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휴머노이드가 주로 운전하는 영역이 굉장히 낮은 속도 또는 속도가 0인 상황, 네. 그리고 토크가 굉장히 낮을 때의 네. 영역이 많아요. 그럴 때는 또 모터 효율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감속기까지 효율을 따지면 한 65%도 사실 많이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터의 최적화 설계를 통해서 네네. 효율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이 전기차를 예를 들면요. 이제 아주 높으신 분께서 우리 제로백 8초, 그 다음에 한 주행거리 500km짜리 전기차 하나 개발해 볼까요? 이러면 주행거리 500 가려면 배터리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제로백 8초 나오려면 요 바퀴에 힘이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그 감속비 따지면 역산으로 해가지고. 네, 역산하면 모터는 이 정도 토크가 나와야겠네. 근데 최대 속도는 220km 나와야 되니까 모터는 이 정도 속도까지는 돌아올 수 있어야겠네. 그럼 이제 그 목표로 네. 모터 설계하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인증도 있어요. 뭐 WLTP나 EPA나 이런 인증이 있어서 요 인증을 받았을 때 기준으로 최대한 멀리 가야 되네. 그럼 이 인증을 받는 동안 모터는 주로 어느 영역을 사용하지? 여기서 최대 효율 나오게 설계하자. 이러면 되거든요. 또 그동안 저 경험치가 몇십 년의 경험치가 쌓여있지 않습니까? 네, 데이터가 또. 또 완전 새로운 분야가 또 아니기도 하고요. 네. 근데 휴머노이드는 극초기 시장, 극초기 시장이고, 옆에 회사에서 10kg짜리 들었다 놨다 하면 우리는 15kg 들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그 옆에는 우리 20kg 들 수 있어야 되고, 무조건 토크는 클수록 좋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 고고익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네. 토크는 무조건 높아야 되고, 그러니까 모터의 토크는. 네. 또 고장은 나면 안 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얼핏 상식으로 생각해도 모터가 엄청 무거운 걸 들 수 있게 토크하면 엄청나게 빨리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열이 문제일 것 같아. 상식적으로. 맞아요. 감속기에서도 열이 엄청 많이 나고, 네네. 모터도 열이 많이 나고요. 그럼 열이 탈 거 아니에요, 나중에. 모터 탈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열 엄청 많이 나면. 네. 실제로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네. 그 휴머노이드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모터가 굉장히 많이 탄다고 해요. 그 타는 지점을 모르니까요. 아이씨. 이것도 지켜보고 저것도 지켜보고 모터 탔네. 부분 교체하고. 그러면 이따가 뭐 자세히 말씀하겠지만 그건 뭐 액추에이터 모터 해석할 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하면 어디까지 하면 온도가 되면 얘가 타네. 그걸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 그렇죠.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제조할 됩니다. 때. 네. 제조할 때. 맞아요. 감속기를 써서 감속비를 이용해서 네. 토크를 올리면 되지 않냐라고 네. 하실 수 있어요. 감속기라면 우리 자전거의 기아 같은 거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이 모터는 속도를 빠르게 설계를 한다고 해서 사이즈가 늘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토크는 커지면 사이즈가 늘어나요. 네. 그래서 토크는 좀 낮아도 속도를 빠르게 해서 앞에 감속기를 장착을 해서 토크를 증폭시키는 거를 이제 많은 엔지니어들이 그런 걸 구사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란 게 뭐 팔다리가 엄청 굵은 것도 아니고 사람 로봇처럼 네. 이 공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인 거죠? 맞아요. 공간이 네. 제약이 있으니까 감속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아틀라스가 이렇게 백덤블링을 하죠. 그럼 꽝 하면서 무릎에 굉장히 큰 충격이 가해집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외부의 힘이 강제로 액추에이터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감속비가 너무 높아버리면 그 감속기의 치라고 하죠. 기어가 다 부러져 버립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전기 자동차나 이런 분야와 다르게 감속비를 무작정 높일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 모터에서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왜냐하면 휴머노이드는 자동차와 달리 굉장히 외부의 충격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 맞아요. 변수가 네, 훨씬 많죠. 또 사람이랑 이렇게 어깨빵을 당할 수도 있고. 이 토크를 올리려면 전류밀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걸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충전할 때 있잖아요. 이게 단위 면적당 한 2A 정도 됩니다. 전류 밀도가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 충전할 때 선 만져보면 전혀 따뜻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열이 거의 안 나. 아주 안전하게 설계된, 아주 넉넉하게 설계된 그 충전선이고요. 일반 모터, 이거 이제 선풍기 같은 거는 뒤에 만져보면 뜨끈뜨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한 3에서 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이제 정속, 풀가속 하는 게 이제 한 10에서 25 정도 돼요. 그리고 요즘 뭐 포르쉐나 현대차 보면은 부스트 버튼, N 버튼이 있거든요. 한 10초 정도만 최대 출력을 뽑아낼 수 있는. 이 10초로 제한을 해둔 이유가 모터의 열 때문이거든요. 네, 그때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초가 넘어가고 계속 해버린 모터가 타버리는 타거나. 거죠. 네. 그리고 요즘 포뮬러2가 전기로 점점 전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로. 네. 요게 이제 50 정도 됩니다. 근데 휴머노이드가 100. 100? 네. 와. 100이란 건 평상시에는 100이 아니죠? 언제 100인 겁니까, 저게? 아주 무거운 짐을 들 때, 으짜! 할 때가 이제 100인 거죠. 토크가 확 들어가니까? 네. 최대 토크가 딱 발생이 될 때. 네네. 대신에 1초밖에 운전 못 합니다. 으치 하는데 그게 1초가 넘으면 타버리는 거죠. 네. 저게 병목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네. 네? 되게 병목이죠. 저 100A 하면 저게 열이 엄청나게 발생된다는 거네. 네. 결국 저걸로 인해가지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러한 토크 밀도를 기준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액추에이터를. 근데 1초란 게 우리가 작업장에서 물 로봇이 뭔가 이렇게 들 때 으쌰한데 1초면 은근히 좀 엄청 짧은 시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물건 들 때. 근데 이게 1초면 약간 쉬어야겠네. 이 정도인데 물건을 들 때 1초는 긴 시간이거든요. 네네네. 한 0.5초면 돼요. 이 정도면 돼요. 그 다음은 이동해서 또 놓는 거. 이동하느라 이제 여기는 점점 온도가 낮아지고 그러다가 또 내려놓고 으짜 하고. 그래서 휴머노이드한테 1초밖에 운전 못한다?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런 거 정확히 해석을 해놓으면 어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선이라든지 뭐 작업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어떻게 관리하냐가 이제 설계의 핵심이 되겠죠. 네. 이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터캐드라는 툴이 가장 적합해서 들고 왔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그 자동차 회사나 휴머노이드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아마 PD님이랑 2년 전에 모터 설계 소개를 이제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터캐드를 간단히만 한 페이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전자기 해석, 그다음에 열 해석, 그리고 운전 영역 전체 분석하는 모듈, 그리고 MVH 해석을 지원하는 모터 전용 시뮬레이션 툴입니다. 네. 여기 실제로 모터를 개발해서 테스트하는 그 다이나모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다이나모 시험 장치를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왼쪽이 다이나모 모터고 오른쪽이 개발한 모터를 이제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럼 그 중앙에 커플링해서 토크도 측정하고 토크 리플도 측정하고 속도도 측정하면서 이제 효율을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근데 모터가 왜 이렇게 커요? 요거는 이제 제가 딱 와닿으시라고 큰 모터를 기준으로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모터에다가는 온도 센서를 부착을 해서 이제 이게 모터가 크든 작든 다 똑같거든요. 시험은 큰 온도 센서를 장착을 해서 1초마다 열을 측정을 하고요. 전자기는 4.2 마이크로세컨마다 측정을 합니다. 이거를 시뮬레이션으로 하려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전자기 해석 24만 번 해야 열 1초 해석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모터캐드에서 머리를 쓴 게 요겁니다. 빌드 모델. 그러니까 열하고 전자기 쪽을 이제 동기화를 시키려고 샘플을 같은. 맞습니다. 그래야 네. 인간이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알 거 아니에요. 해석 속도가 그래야 빨라지니까요. 네. 왜냐면 24만 번 하는 동안 열을 못 보니까요. 네. 그래서 모터캐드는 자동으로 이 모터가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테이블화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눈이 아프니까 인간이 보기 좋게 이렇게 그림도 그려주고요. 그러면 1D가 됩니다. 네. 그래서 4.2 마이크로세컨드가 아니고 한 주기당 어떤 성능이 나오는지를 테이블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2000대 1로 줄어들어요. 네네. 그래도 너무 많죠, 2000번은. 그래서 이제 열 해석을 또 여기서 꾀를 씁니다. 하우징을 이제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요. 네. 또 냉각 시스템을 모델링을 하고 어떤 냉각 방식을 사용할지 사용자가 세팅을 하면 모터캐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서킷을 만들어 줍니다. 이 열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서킷을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네. 물론 이 열 해석하는데 CFD 툴이 더 정확하긴 해요. 그런데 해석 속도가 일단 너무나도 거의 수십만 배 차이가 나고요. 또 그 CFD로 해석을 하려면 이 경계 조건이라든지 모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모터캐드는 그런 세팅들이 다 기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연구 단계에서부터 저렇게 직접 제작해서 시험하고 서킷이랑 비교해보고 또 CFD 툴로 해석해보고 또 서킷이랑 비교해보고 이래서 해석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전자기 해석과 열 해석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 네. 상황이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운전 패턴을 넣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크가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그리고 돌아갔다가 안 돌아갔다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이 패턴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이게 온도입니다. 템퍼레처가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온도가 축적되면서 점점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총 손실도 알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모터 휴머노이드뿐만 아니고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모터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열이 어떻게 되느냐, 열이 뭐 어떤 극한치까지 가느냐 마느냐 그런 걸 따져보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모터를 사실 저 시스템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임원분들 입장에서는 모터는 그냥 부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모터를 냉장고에 적용했을 때, 자동차에 적용했을 때 전기비 얼마나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총 손실이 얼마나 적은데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최대 효율이 몇 프로고 최대 토크일 때 효율이 몇 프로고 최대 속도일 때 효율이 몇 프로고 이렇게 요런 기준으로 설계를 했는데 사실 되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최대 속도는 자동차로 따지면 시속 200km를 달리고 있는데 거기서 또 악셀을 밟았을 때 효율이 얼마나 좋은가요? 그게 뭐가 중요해? 네, 무슨 의미가 일상에서.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상 주행 패턴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또는 인증, WLTP 같은 EPA 네네. 같은 인증 패턴을 넣어서 모터가 주로 어디서 사용이 되는지.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에 효율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어떤 작업장에 투여된 휴머노이드 로봇 입장에서 보면 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을 저기 넣어야겠네. 그렇죠. 그 패턴을. 맞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패턴을 여기다 넣는 거죠. 네. 최적화 설계의 설명을 좀 드리면 옵티스랭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네. 이게 최적화를 도와주는 툴이고 굉장히 많은 그 엔시스 제품들이랑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모터캐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이게 옵티스랭이라는 툴의 창인데 옵티스랭은 이 피도 툴이라고 해서 변수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그 변수의 중요도 이런 네. 것들을 자동으로 분석을 해주고 네. 또 툴의 해석을 자동화해주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세팅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AMOP라는 게 그 머신러닝 기반의 메타 모델이에요. 그래서 옵티스랭이 모터캐드를 500번 껐다 켰다 합니다. 네. 켜서 해석하고 결과 가져오고 켜서 형상 조금 바꾸고 해석하고 결과 가져오고 그래서 50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하는데 한 지가 스스로 네. 500번 하는 거 돌리는 거네. 네, 한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는
5개씩 돌렸거든요. 네. 5개씩 껐다 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번 해서 5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이베이셔너리 알고리즘, 그러니까 진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10,000개의 데이터를 생성해내요. 이 옵티스랭이. 네. 이거는 저 5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더 나은 데이터 10,000개를 예측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한 5, 6분이면 만들어집니다. 이제 숫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00개일 때는 이 변수들의 영향도를 알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자석을 두껍게 하면 토크는 커집니다. 네. 뭐 효율은 안 좋아집니다. 뭐 하면 효율이 좋아집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 10,000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예측한 데이터를. 네. 그래서 이걸 확대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진한 거는 사용자가 효율은 90%는 넘어야 돼. 토크리플은 어느 정도보단 작아야 돼. 이런 조건을 줘요. 그 조건에 합격한 녀석들이 검은색. 그리고 얘가 예측을 하는데 실패한 예측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효율이 90도 안 되고 뭐 토크도 조금밖에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회색이고요. 이 빨간색은 합격한 것들 중에 추천하는 거예요. 옵티스랭이. 이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뭘 하시겠어요? 라는 거예요. 네. 왜 하나의 모델을 추천을 못 해주냐면요. 요거예요. 지금 모터의 원가가 비싸요. 비싼데 효율이 높아요. 그래서 모터 가격이 높지만 고효율의 디자인을 선택할래? 아니면 좀 싸더라도 효율이 낮은 모터를 선택할래? 요걸 이제 사용자한테 맡기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최종 모델을 10,000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저 모터가 쓰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여되는 공정이 어떤 공정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걸 저걸 할 수 있겠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10,000개의 데이터를 겹쳐놔요. 그래프로. 네. 그래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토크는 200 나오는 것도 있고 300 나오는 것도 있는데 높을수록 좋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 280까지 200부터 280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종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제 시스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 NCS 시스템 해석은 왜 필요한 거죠? 아까 좀 전까지 다 저렇게 했잖아요. 네. 얘는 왜 필요한 거예요? 이 인증이나 이런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휴머노이드는. 그러니까 이 물을 짓으려면 얼마나 힘이 필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계산해 주는 툴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들고 온 게 NCS 모션이라는 툴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모델링을 해서 1kg짜리 공을 저기에다 옮기는 동작을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모션은 여기에 필요한 저 관절마다의 토크와 속도를 구해줍니다. 그럼 제가 아까 모터키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운전 패턴을 입력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모션에서 준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모터의 온도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초 동안 2.2도 정도의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는 요거가 궁금한 게 아니죠. 그래서 몇 번까지 반복할 수 있냐? 몇 번까지 하면 그 모터가 타지 않으면서도 계속 몇 번까지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타면 몇 번까지 했을 때 타냐? 오케이. 네, 요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게 10번 반복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도가 계속 축적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공을 놨을 때는 전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온도가 내려갔다가 또 이제 공을 집으면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그림은 1000번 반복했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요 동작을 1000번 반복하면 30분 정도가 걸리는 거고, 한 28도 정도가 올라서 한 68도 정도에서 포화가 됐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 제조사 입장에서는 네. 그 액추에이터 모터 공급사한테 이런 시뮬레이션 이런 자료를 요청해야겠네요. 단순하게 최대 효율 얼마, 스펙시트에 뭐 최대 효율 뭐 이것만 받아서는 안 되겠네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당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네.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만나 뵀던 고객분 중에 한 분도 네. 이제 모터를 구매를 했어요. 좋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토크가 낼 수 있다고 했는데 한 1분 그만큼 토크 내니까 타버린 거야. 근데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조건에서 몇 초 운전할 수 있냐. 네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모터를 만드는 회사들도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시트 데이터를 뭔가 휴머노이드 제조사한테 보내주면 훨씬 더 신뢰를 받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히려
고객이 원하는 걸 먼저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맞춤형으로 할 수 있겠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제가 저 손동작을 수동으로 했지만 네. 사실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휴머노이드 회사는 이거를 AI가 학습한 기반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학습을 하는데 네. 엔비디아의 아이작심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 무료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아이작심을 이용을 해서 저 공 옮기는 거를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가상 환경에서 저걸 훈련시키는 거죠, 네. 로봇을. 네. 저는 예시로 들었지만 네네. 저거를 막 2,000대, 3,000대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상이니까.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모션에서 이제 똑같이 하는 건데 아이작심에서 바로 모터캐드로 가도 되지만 이 아이작심은 변형, 그다음에 비선형 접촉 이런 복잡한 물리 현상을 정밀하게 반영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 공 옮기는 거 말고 이제 실제로는 로봇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까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백덤블링 할 때는 굉장히 큰 부하가 쾅 하고 걸리잖아요. 이렇게 이 물리 현상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변하는 거일수록 모션이 더 유용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해석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가장 부하가 많이 걸린 엄지만 스트레스 해석을 한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부분으로 오케이.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션에서 추출한 거를 이제 다시 모터캐드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트윈 빌더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트윈 빌더는 이 1D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그 해석하는 데 도와주는 툴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모터캐드에서 설명드린 전자기 해석, 네. 요게 이제 요 FMU로 들어가고요. 서킷 만들었죠? 요게 이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 전자기 해석과 열 해석을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입력이 이제 속도와 토크고요. 네. 근데 여기까지 보면 그냥 모터캐드에서 하면 되지 않냐, 뭐하러 트윈빌드에다 여기다 또 넣어가지고 하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만들면 이거를 엔비디아의 아이작심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아, 거꾸로? 네. 그러면 아이작심에서 저거를 시뮬레이션 하면서 뭐 현재 열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아이작심에서 여기서 이제 저는 안 했지만 이제 로봇을 훈련시키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요 회로 이걸 끄집어내서 트윈빌더나 모터캐드에서 해야 되는데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바로 설정해 놓은 트윈빌더를 아이작심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네. 온도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엔시스 제품을 켜지 않고도 바로 아이작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단계만. 이래서 엔비디아가 네. 엔시스 시놉시스에 네. 엔비디아가 또 많이 투자했죠. 많이 투자했죠. 투자 이유가 이런 거네, 결국. 네, 맞습니다. 네. 서로 이제 자기네 시뮬레이션 훨씬 더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강점이랑 엔시스가 할 수 있는 강점이랑 같이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단계만 더 깊숙이 들어가면요. 키모도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것도 엔비디아 툴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텍스트로 입력을 합니다. 조깅을 하다가 넘어질 뻔한 거 생성해줘. 하면 얘가 뛰다가 여기 넘어질 뻔한 걸 생성을 해요. 네. 근데 얘는 애니메이션밖에 생성을 할 줄 못해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관절에 걸리는 토크와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움직임을 가지고 아이작심에 줘버립니다. 그럼 아이작심에서 각 관절에 필요한 토크와 속도를 알고 있죠. 네네. 그럼 그거를 여기 안에 들어간 트윈빌드에 입력을 하죠. 그럼 바로 각 관절의 온도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원하는 동작을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 온도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에 이제 아이작심으로 저 다리 4개를 가지고 있는 로봇 개를 훈련시켜서 왼쪽이 이제 훈련한 거고요. 아이작심에서. 중간에 있는 게 모션에서 스트레스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속도와 토크가 나오니까 이거를 모터캐드에 넣으면 온도도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네. 네. 그러니까 저게 아이작심에서 이 로봇계를 훈련할 때 어떻게 보면 모터가 견딜 수 있는 뭐 10가지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이작심만으로는. 그죠? 네, 알 수 없죠. 그리고 지금 예시들을 보시면 굉장히
얌전하다고 할까요? 네. 네, 사실 로봇이 해야 되는 일은 굉장히 험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험한 일들은 아이작심에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이나 이런 게 다 쇠나 뭐 탄소 섬유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탄성이 있고 또 부러질 수도 있고요. 또 마찰도 정확히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모션에서 정확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델 센터에 그 엔시스의 샘과 모델 센터라는 툴이 있는데요. 엔시스의 요거는 이제 뭐 어느 때 가장 유용하냐면 신입이 들어와서 해석을 하려면 거기에 낭비되는 리소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연습도 해도 알려줘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근데 저 샘이라는 거는 웹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 툴이에요. 어떻게 보면 워크플로우를 딱 만들어주는 네,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감속기 담당하는 사람이 로그인하고 모터 로그인하고 그다음에 기계, 전자장치 각각 로그인해서 요구 조건들을 다 입력을 해줍니다. 뭐 모터는 최대 토크 요만큼, 그다음에 팔은 어느 정도 힘이면 부러져 조심해야 돼. 뭐 감속기는 몇 뉴턴 미터까지 견딜 수 있어. 이런 프로세스들을 쫙 정리를 해놔요. 그리고 모델 센터는 여기서 정리해 놓은 거에서 내가 원하는 그 해석을 입력을 하면 얘가 자동으로 입력을 해석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용자가 모션이나 모터캐드를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를 네. 한번 구축을 해놓으면. 그래서 요거를 고객분도 몇 분 계시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쌤에서 각 파트의 전문가들이 뭔가 각 파트별 어떻게 보면 컨스트레인트라고 할까? 스트레이홀드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뭔가 딱 지정해 주는 거네요. 네. 정해 주는 거네. 제가 이제 아까 예시로 1kg 공을 옮겼는데 네. 2kg이면 온도가 어떻게 되는데 그럼 또 모션에서 들어가서 공 무게 바꾸고 네네네. 운전 패턴 모터캐드에 넣고 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아까 그 최적화시킨 거 옵티스랭인가 뭐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엔시스 건가요? 아니면 그건 네, 옵티스도 엔시스 그것도?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시놉시스에서 컨버지를 하는데요. 네.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이틀 동안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진행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엔시스를 쓰시는 분, 대기업 분도 계시고 여러 기업의 유저분들이 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사례 발표 같은 거를 하니까요. 네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네. 휴머노이드 로봇을 기계적으로 만드는 것, 저는 그런 곳이 그런 회사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효율적인 액추에이터 모터를 네. 누가 잘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 액추에이터 모터를 잘 만드는 회사들 뭐 국내도 있나요? 그런 데가 혹시 궁금해서 그 시장 현황에 대해서 오늘 다 할 필요 없지만 네, 국내도 많죠. 국내도요? 네. 잘하는 데가 있어요? 국내도? 네. 어디? 그럼 한 군데만 이름 된다면 SPG? SPG? 네, SPG 굉장히 감속기 쪽으로 네. 잘하고 있고요. 중국도 많겠네요, 그런 데가? 네, 중국도 그 엔지니어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휴머노이드 회사도 굉장히 많고 네. 또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엔시스를 네. 엔시스가 모터캐드 저거가 중국에서도 쓰이나요? 아니면 전략적으로 또 이것도 미국이니까 또 좀 휴머노이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도 막고 있나 지금 어떤가 지금? 막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근데 엔시스 제품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저도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네. 에이스 차이나에 좀 문의를 해봤는데 에이스 차이나가 있군요. 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업계에서.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만든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 액추에이터 모터 이쪽 연구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이 연구 전문 기업들하고의 아주 긴밀한 제휴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네. 어? 맞습니다. 좀 중요하죠. 기계만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휴머노이드는
그 휴머노이드 팀 분들을 만나보면 네. 한 90% 정도가 기계과 출신이신데 네. 사실 기계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지도 중요하고. 근데 지금 휴머노이드의 병목은 사실 모터의 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전자기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좀 액추에이터 개발한 팀장님 분들께서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데이터 센터도 네. 요새 그 AI 데이터 센터 되면서 GPU 발열 때문에 그 맞아요. 발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냉각시킬 거가 큰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액침 냉각도 나오고 어떤 뭐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나오고 맞아요, 있는 맞아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이 모터도 어차피 열을 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맞아요. 그죠? 네. 아까 토크 하면 1초에 뭐 100A까지 나온다. 100mA인가? 네. 엄청 높은 게 나오니까. 그러면 그 식히는 것은 지금 냉각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냉각은 궁금해. 굉장히 좋은 질문을 계속 주셨는데요. 이 모터를 가장 쉽게 냉각하는 방법은 네? 사실 액체를 뿌리는 거예요. 액체로 냉각. 말씀하신 데이터 센터처럼. 그리고 아니면 자동차의 냉각수 네, 이용하듯이. 자동차도 다 윤행 방식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한 포뮬러 2도 다 기름으로 냉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근데 휴머노이드한테 기름으로 냉각을 하게 하려면 일단 제일 첫 번째는 무게예요. 기름통인가? 네, 이걸 메고 다녀야 돼요. 지금 배터리도 있고 지금 이거 힘 최대한 세게 하려고 이 팔의 무게를 최대한 감량을 하고 있는 와중에 네, 여기에 지금 계속 냉각수가 흐르고 있다면 굉장히 불리해지죠. 네네네. 네, 그리고 넘어지거나 아니면 어디에 부딪혔거나 했을 때 그 그 기름이 흐르는 관이 깨지거나 하면 공장에 이제 또 다 불이 날 수도 있고 불리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당장은 예를 들어 뭔가 공정을 하는데 서서 일을 해요. 근데 손에 굉장히 열이 많이 난다. 그러면 손만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에어컨 바람을 쐬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는 일단은 가지 않을까. 뭐 혹시 팬 같은 것도 달기도 하나요, 혹시? 네. 실제로 아까 맨 처음에 소음 가려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팬 소음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이 액추에이터 모터 있는 데다가 팬을 다는군요. 네. 여기 팬이 관절마다 있으니까요. 네. 엄청 심하겠네. 저것이 이제 앞으로 저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냉각을 시키느냐도 굉장히 큰 기술의 발전이겠네요. 네. 이 서멀 매니지먼트가 핵심입니다. 네. 아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원가의 그 절반 이상이 55%에서 70%까지가 액추에이터 모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모터의 효율을 아까 5%만 줄여들어도 몇십억이 절감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게 냉각이 발전되면 여기 5%가 아니라 10%까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효율이.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 네,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터캐드로 열애석 아까 제가 소개드렸는데 모터캐드는 이 모터 그리고 그 밖에 있는 하우징 몇 가지만 모델링이 돼요. 그러니까 요 관절만 모델링이 돼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발생한 열은 요 팔로 타고 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한 거는 굉장히 보수적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확한 해석을 하려면 이 팔까지 모델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부 고객분들은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하려고 아이스팩으로 해석을 이제 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팩도 1D로 롬으로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팩을 트윈빌드에 넣으면 똑같이 아이작심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박프로님 마지막 한 말씀 맞춰볼까요? 네. 중국이 좀 굉장히 공세이지만 앞으로는 이게 휴머노이드의 가장 큰 문제는요. 중국에서 가장 큰 약점은 휴머노이드에 카메라가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휴머노이드에 카메라가 달려 있죠. 그러니까 이 휴머노이드 2만 대를 국내 곳곳에 공장에 투입이 됐어요. 중국계. 그러면 과연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다 중국으로 갈 수도 있죠. 카메라가 부착돼 있어요? 로봇에? 네. 왜? 아니 봐야 되니까. 봐야 되니까. 찜찜하네 지금 그게 좀.
그래서 물론 또 중국에서도 많은 조치를 취할 겁니다. 무슨 네. 소리냐? 우리 휴머노이드에 대한 데이터 센터 해외에 있다. 어떻게 가져가냐? 뭐 이런 조치를 많이 취할 걸로 보여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머노이드는 또 하나 치명적인 단점이 AI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네. 그래서 와이파이 그냥 프리 와이파이 잡혔네? 하면 그 와이파이 잡아가지고 데이터 다 날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격으로 예를 들어 중국 극단적으로 중국이랑 한국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안 좋으면 원격으로 모든 공장을 멈추면 우리나라 산업이 멈추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국내 주요 공장, 특히 뭐 반도체 이런 데는 더더욱이나 중국 휴머노이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네. 네. 우리나라도 제조 분야에서는 또 중국하고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만의 이런 노하우를 잘 지키려면 뭐 소버린 AI 그냥만 LLM만 할 것이 아니라 소버린 휴머노이드 뭐 이런 거를 우리도 전략적으로 많이 고려해야겠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하여튼 뭐 말씀 들어보니까 저 우리나라에 아까 그 열거하신 다양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 가지고 그 전문 기업들 좀 더 잘 분발해서 잘하면 좋겠고 네, 그러려면 이런 액추에이터 모터 같은 그 분야도 굉장히 뭔가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이런 적용 같은 것들을 빨리빨리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또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